안녕하세요. 올라보는 FL 김민준. 유진현입니다. 네,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들까지 끝이 났습니다. 뭐 경기는 아니지만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프로볼도 하나의 방송이라고 봤을 때 이제 딱 두 경기 남았어요. 슈퍼볼까지는 이제 2주간의 기다림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날 그 열렸던 두 경기의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짧게만 요약을 해보면 굉장히 터프한 날씨 속에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펼쳐졌던 AFC 게임, 그다음에 이제 화력전으로 펼쳐졌던 NFC 게임, 이 좀 극과 극,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져서 또 풋볼을 사랑하시는 팬들에겐 다양한 재미를 드렸던 그런 컨퍼런스 챔피언십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펼쳐졌었던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맞대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10대 7 석점 차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슈퍼볼에 진출을 했습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마일 하이 원정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늘 마일 하이 원정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마일 하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7년 만에 슈퍼볼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음. 이날 경기에 이제 재밌는 포인트라고 하면 역시 날씨 변수였죠. 그래서 경기 시작 때만 하더라도 물론 영하의 이제 추운 날씨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맑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이제 큰 제약 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후반전부터 이제 조금씩 눈발이 내리면서 이제 뭐 선수들이라던가 경기를 보는 이제 시청자인 저희 입장에서도 시야가 좀 흐려지고 이제 필드가 조금씩 이제 하얗게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4쿼터에는 필드에 그려져 있는 이 야드 표시를 그래픽으로 합성해서 보여줘야 할 정도로 많은 눈이 쌓였던 컨디션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딱 시작하면서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그러니까 한 3쿼터 중반 4쿼터로 넘어갈 때는 거의 뭐 앞을 보기 힘든 그런 폭설이 내렸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쿼터백들도 패스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키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도 오는데 바람도 불고 굉장히 좀 킥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어서 후반전에 나온 득점이 양팀 합쳐서 이제 페이트리어츠의 필드골 득점 하나였을 정도로 굉장히 로우 스코어잉 양상으로 흘러갔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필드골이 이날 경기의 결승점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 패트리어츠가 이날 이제 흰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렀는데 이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좀 보호색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반응들이 이제 쿠팡 중계 때 이제 채팅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 채팅에도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전 재밌는 이제 밈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페이트리어츠가 2주 동안 이제 날씨랑 연장 계약을 했다. 음, 뭐 이런 이제 짤들도 막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이날 경기는 사실 뭐 보닉스가 빠지고 덴버 브론코스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도 맞긴 하지만 날씨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경기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기 전에 역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덴버의 쿼터백 제러 스티덤이라고 봐야겠죠. 예, 보닉스의 이제 음, 부상 때문에 백업 쿼터백으로 인하여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를 이제 주전으로 치르는 그런 좀 비상 상황이 나왔었는데 1쿼터에 이제 서드 앤 롱 상황에서 마빈 밈스에게 52야드짜리 딥볼을 성공시킨 뒤에 코틀랜드 서튼에게 이제 선제 터치다운 패스를 던질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프리뷰에서 너무 이 스티덤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 그 이후에 패트리어츠의 수비의 어떤 압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날씨의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활하게 대처를 하질 못하면서 득점을 추가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봤었거든요. 저는 제러스 디덤이라는 선수가 원래 이제 페이트리어츠에 있었으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 선수가 뛰는 경기들도 봤었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하긴 했겠지만 딱 그 저 터치다운 나오는 순간에 아, 이게 스티덤이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고점이다.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스틴 필즈도 경기를 치르다 보면 한 번씩 개쩌는 드라이브가 나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퍼포먼스가 경기 내내 이어지진 않는다. 그런 확신이 내적으로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음.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걱정하면서 경기를 보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스티덤의 이날 기록이 이제 31번의 패스 시도에 17번 성공, 133 패싱 야드, 터치다운 패스 하나, 인터셉션 하나, 펌블 턴오버 하나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거를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선수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음.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상대의 프레셔가 들어오고, 포켓이 무너졌을 때 이제 쿼터백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그 우리가 알던 어떤 NFL 주전 레벨의 쿼터백들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NFL의 백업 쿼터백이라는 건 사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근데 이제 경기 안 나서니까 안 다치고 좋은 자리에서 경기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NFL 코치나 뭐 해설 이런 쪽의 잡도 항상 열려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업이 백업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가 기회를 못 받아서 출전이 못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선발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아예 없지 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만큼의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선수가 나오게 되니까 뭐 덴버 브론코스의 팬들이나 뭐 다른 이제 페이트리어츠 헤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기대가 있을 수는 있었겠으나 뭐 아무리 이제 포장을 하고 이제 뭐 좋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결국 백업은 백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스티덤의 이제 프레셔에 대처했을 때 어떤 스텝을 보니까 글쎄요, 좀 매우 엉성하고 어설퍼서 좀 위화감이 드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났던 장면이 그 2쿼터 스트립색 펌블 순간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덤 때문에 이날 경기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애초에 이제 음. 스티덤에게 기대하는 퍼포먼스가 사실 그렇게 높아서는 안 되고. 저는 음. 더 망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 정도로 어쨌든 게임을 끝냈다? 그리고 날씨의 변수를 감안하면, 그래도 정말 최악은 면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비는 제 역할을 해낸 가운데, 스티던 말고 이제 다른 공격 쪽에서 조금 더 역할이 잘 나왔어야 이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보닉스가 없어서 졌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스티덤 때문에 졌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같은 뉘앙스긴 하지만. 예. 스티덤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저는 스티덤은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스티덤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였느냐. 전반에 이제 포스 다운 컨버전 시도를 골라인 앞에서 덴버 브론코스가 가져갔었는데 결국 거기서 득점을 하지 못했던 부분. 만약 거기서 필드골이라도 쳤으면 연장을 갔겠죠. 근데 결국은 션 페이튼 감독의 그 의사결정이 결과론적으로는 뼈 아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경기 시작할 때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경기를 치르다 보면 눈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일기예보들을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갔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알고는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빠르게 날씨가 변화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 기회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날씨나 이런 모든 변수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필드골을 찼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악수가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플레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션 페이튼 감독도 이 고포리 결정에 대해서 이제 후회한다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음. 저도 이제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덤을 데리고 승리를 거둬야 하는 페이튼 감독 입장에서는 득점 기회가 자주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7대 0으로 앞서고 있지만 또 한 번 레드존에 들어왔다? 그러면 확실하게 터치다운을 성공시켜서 상대와의 격차를 벌려둬야만
우리가 후반에 추격을 당하더라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저도 이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남는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이게 갑자기 미국 스포츠 얘기하다가 뭐 중국 역사를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 음. 동남풍을 예측해서 이 상대의 배를 묶고 불화살로 상대를 괴멸시켰더니 제갈량 그 적벽대전 스토리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음, 물론 뭐 그것도 많이 각색이 들어갔겠습니다만 어, 그 소설 속의 제갈량처럼 이 션 페이튼 감독도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혹시 의사결정이 달랐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특정 의사결정 한 포인트 외에도 조금 덴버의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 약점이 될 것으로 지적을 했었던 러싱 공격이 잘 풀리질 않았던 것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이키 음, 도빈스가 없었고 결국 RJ 하비에게 이제 많은 지분을 넘겼지만 결국 하비가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날씨가 그렇게 변하면서 양 팀의 쿼터백들이 패스를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런 헤비 쪽으로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럼 수비 쪽에서도 대응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쟤네 러싱하네? 오케이, 박스 채워. 해서 이제 런을 막는 그런 식의 이제 공방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게 결국은 이제 로스코링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특히나 이제 페이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크 메이가 이기긴 했어도 마일 하이라는 이 특수성이 있는 동네에 적응을 좀 잘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 이제 드레이크 메이가 각광받았던 가장 큰 요소는 뭐 이 선수가 이제 약팀을 이끌고 뭐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끌고 왔다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선수의 퍼포먼스만 놓고 봤을 때는 패스의 정확도가 가장 임팩트가 있는 포인트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상하게 패스가 계속해서 짧고 뭐 이걸 이제 고지되니까 공이 더 멀리 뻗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풋볼 같은 경우도. 왜 야구공도 코어스필드에서 홈런 치면 진짜 아직까지도 날아가고 있을 것처럼 날아가는 공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본인도 공을 던지면서 받았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금 짧게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패스 정확도도 50%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100야드도 못 넘기는 패싱 스탯이 좀 기록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스크램블링을 해서 드라이브를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이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퍼스트 다운 갱신도 본인이 왼쪽으로 돌아나가면서 직접 뛰어서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날 퍼포먼스는 분명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줘야 될 때는 해줬다. 그래서 페이트리어츠가 이겼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드레이크 메이가 지금 이제 2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사실 덴버와의 경기는 커리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 마일 하이에 대한 경험이 이제 부족했던 것이 조금 이제 고전을 했던 이유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경기를 끝내는 그 게임 실링 퍼스트 다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에 앞서서 3쿼터에 이제 서드 앤 나인 상황에서 28야드짜리 러싱을 통해서 단숨에 필드골 레인지로 들어가는 이 전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플레이가 최종 이날 결승점이 된 필드골 드라이브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메이가 결국에는 어깨로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자신의 발로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페이트리어츠가 이 골이 계속 올라가네요.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슈퍼볼에 또 한 번 진출을 했습니다. 통산 12번째 슈퍼볼 진출이기도 하고 이게 뭐 공동 2위 군이 나이너스, 달러스 카우보이스, 덴버 브론코스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 팀들의 이제 8번인데 이것과 이제 더욱더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승리를 통해서 이제 슈퍼볼 시대에 가장 많은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뒀던 샌프란시스코 49이너스와 40승으로 동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페이트리어츠랑 나이너스가 슈퍼볼 시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두 팀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13패를 당한 이후에 곧바로 다음 시즌 슈퍼볼에 진출한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의 부임 첫 해인데, 바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패트리어츠의 이제 다음 목표는 이제 2주 뒤에 이제 슈퍼볼에서 당연히 승리를 하는 것일 텐데, 뭐 음, 저희가 프리뷰 때 여러 가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톰 브레이디라는 이 역대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개인이자 뭐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음. 네, 톰 브레이디의 기록을 따라잡는 것이 패트리어츠의 이번 슈퍼볼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라는 건 페이트리어츠가 톰 브레이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프랜차이즈들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이제 6번이 공동 선두잖아요. 이제는 단독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 횟수는 홀수여야 간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게 월드컵 우승을 하면 여기 이제 그 나라 이 축구 협회 엠블렘 위에 별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짝수면 안 예뻐요. 홀수일 때가 그런 그런 것처럼 지금 질라 스타디움에 배너가 6개가 딱딱딱딱딱 걸려 있잖아요. 그게 짝수일 때보다 홀수일 때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버 이야기를 해보면 슈퍼볼을 눈앞에 두고 좀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 보닉스가 건강하게 복귀한다면 또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음, 이제 오프 시즌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보닉스를 도와줄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해 보여요. 예, 그 음, 중에서도 러닝백 보강이 가장 좀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J.K. 도빈스는 뭐 이번 시즌도 그랬지만 커리어 내내 지금 부상 위험이 너무 많은 선수고 RJ 하비도 사실 뭐 넘버 2 러닝백이라면 모를까? 이 선수를 팀의 넘버 1 러닝백으로 쓰기에는 다소 좀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비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킬 플레이어 쪽 보강이 잘 이루어진다면 더 강력한 모습을 다음 시즌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덴버 브론코스도 사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긴 했었지만 어, 글쎄 전력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도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시즌 전체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참, 션 페이튼 감독이 덴버 브론코스의 첫 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팀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제 다음은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였는데 LA 램스와 시애틀의 대결이었어요. 네. 31대 27로 시애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이번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팀이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지구 라이벌 맞대결 2번이 있었고 그 세 번째 맞대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영화 같은 걸 세 편을 이제 해서 완성을 시킬 때 트릴로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트릴로지의 완결편다운 그런 경기였다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어요. 음. 앞선 이제 두 번의 경기도 다 원포지션 이내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굉장히 주고받는 접전 끝에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갔고 11년 만에 슈퍼볼 무대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11년 만에 만나는 상대가 마지막 11년 전 슈퍼볼에서 만났던 바로 그 상대죠. 예. 페이트리어츠를 또 만나게 된 것도 이게 하나의 서사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슈퍼볼 프리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NFL 무대에서 이기는 팀이 보여주는 그런 조건들, 그런 모습들을 모두 보여줬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라시드 샤이드에게 연결한 빅플레이, 51야드짜리 빅플레이의 한 방, 그리고 이제 케네스 워커의 러싱 터치다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리드, 모멘텀을 한 번에 가져왔고, 그 이후에 이제 램스에게 역전을 허용하긴 했지만, 빠르게 리드를 다시 되찾아오면서 분위기를 정돈했던 모습. 특히나 그게 이제, 전반 막판에 뭐 34초 걸렸나?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역전을 이끌어냈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리드한 채로 전반을 마쳤던 부분. 거기다가 후반전에는 이제 상대 스페셜 팀에서 이제 머프 펀트가 나오면서 어
그 실수를 터치다운으로 바꿔낸 그러면서 투 포지션을 벌렸던 부분. 이후에 이제 수비가 단단하게 레드존에서 버텨주면서 리드를 이어나가고 경기 막판에 또 긴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상대가 공격할 시간 자체를 태워버리는 부분들까지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승리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뭐 오게티 같은 장면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아마 음. 뒤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뭐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구도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미친 선수가 나와야 그 시즌에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경기에서는 상수 전력이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랑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샘 다놀드가 정말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애틀이 승리하는데 좀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놀드가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제 부상이 좀 있었고 이날도 뭐 보호대를 차는 장면도 나왔었죠. 예, 그리고 이제 상대 쿼터백이 이제 매튜 스태포드라는 더 네임밸류 있고 더 많은 것을 보여줘 왔던 이제 상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쿼터백 비교 면에서 다놀드가 조금 열세가 아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준 아나운서 음, 말씀해주신 대로 다놀드가 스태포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슈퍼볼 진출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이제 69.4%의 패스 성공률에 346야드, 턴오버 없이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정말 깔끔한 경기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귀신을 보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도 귀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처음 귀신 볼 때는 무섭지.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회복 탄력성이 생겼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한 이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한 팀의 주전 쿼터백이 될 자격을 증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전까지도 많은 퀘스천 마크들이 있었잖아요. 샘 다널드 맞아? 이거 맞나? 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많았고, 저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인데, 이제는 미네소타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샘 다놀드가 이제는 한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서 모자람이 있긴 하죠. 네. 한 팀의 주전 쿼터백이 될 자격은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놀드가 사실 뉴욕 제츠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상점 몇 개 같은 드라마틱한 이제 반등을 이루어냈고 오, 사실 2018년 드래프트가 이제 1라운드에 여러 명의 그 쿼터백들이 선발이 됐었던 드래프트로 또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동기들 중에 샘 다놀드가 가장 먼저 슈퍼볼에 가게 됐다는 것도 아마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전혀 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뽑혔던 쿼터백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근 몇 년 동안 뽑았던 그 드래프트 중에 그때가 쿼터백 풀이 가장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뽑힌 선수들 보면 베이커 메이필드, 뭐 조시 알런, 라마 잭슨, 조시 로젠, 그리고 이제 샘 다놀드까지 1라운드에서만 5명이 뽑혔어요. 그 드래프트 동기들 중에 샘 다놀드가 가장 먼저 슈퍼볼에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진짜 이게 인생 오래 살고 봐야 될 일이고 사람 일은 모른다라는 게 이런 데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MVP를 받았던 조시 앨런과 라마 잭슨도 아직 슈퍼볼 무대에는 올라가지를 못했는데 샘 다놀드가 음. 이걸 해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올 시즌을 통해서 샘 다놀드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램스와의 경기 앞선 두 경기에서 인터셉션을 6개를 던졌거든요. 두 경기 합산해서. 크리스 슐라의 수비를 상대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크리스 슐라가 천적이다, 크립토나이트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쓰곤 했었는데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이날 경기에서 완벽하게 이겨냈다라는 부분도 저는 샘 다놀드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샘 다놀드 개인에게도 이 경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 막판 34초 만에 74야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이끌어냈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리드를 찾아왔던 부분은 샘 다놀드가 올 시즌에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는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다놀드를 도왔던 이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는데, 뭐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는 이미 전반에만 뭐 115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할 정도로 자신이 이번 시즌 왜 가장 많은 리시빙 야드를 기록한 리시버였는지 증명을 했고, 결국 경기 전체적으로는 이제 153야드를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케네스 워커가 사실은 이 자크 샤보넷이 빠진 상황에서 조금 부담이 많이 갈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워커가 이제 전반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11 스크리미지 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중에 어떤 페이크 모션으로 이제 상대를 완벽하게 제치는 그런 아주 몸이 가벼워 보이는 이제 스텝도 보여줬었고 어쨌든 워커와 은지그바 그다음에 다놀드 이렇게 이제 삼각편대가 잘 돌아갔던 것이 시애틀에 이날 많은 득점을 낼 수 있었던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왜 올 시즌 최고의 리시버라고 평가를 받는지를 좀 증명을 했다. 이 경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K9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케네스 워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날 하드 워커였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는 이제 그 본인은 이런 재빠른 날쌘 움직임을 통해서 야데프 캐치라든가 혹은 이제 본인의 발로 러싱 야드를 더 많이 따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원래 그 팀 내에서 힘으로 밀고 가고 이런 부분들은 자크 샤보네가 맡고 있었던 역할이잖아요. 근데 샤보네가 없으니까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몸 던질게 하면서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킬 플레이어를 얘기를 하라면 쿠퍼컵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날 뭐 쿠퍼컵이 많은 활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플레이에서 빛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뭐 리드 블락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쿠퍼컵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었고 특히나 이제 팀에게 비수를 꽂는 터치다운 그리고 마지막에 퍼스트 다운 갱신 이런 부분들을 다 쿠퍼컵이 만들어냈으니까 쿠퍼컵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음. 시애틀의 수비는 사실은 뭐 이전에 시즌 막판이라던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모습을 이날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점도 좀 많았고 야드도 좀 많이 내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4쿼터 5분여를 남기고 램스가 레드존 안에서 이제 시도했던 고포릿을 막아내면서 실점 없이 드라이브를 마무리 지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승리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이제 연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램스의 공격을 막아냈었던 이제 데본 위더스푼에 대한 칭찬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경기 내내 이제 닉 에마누어리 선수도 루키답지 않게 중요한 상황마다 튀어나와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서드 다운을 막아내고 이제 펀트 유닛이 올라오고 있는데 쓸데없이 타운팅 페널티를 범하면서 상대 드라이브를 연장시켜줬던 타리 굴른이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타운팅 페널티가 아니었다라면 굉장히 경기를 좀 손쉽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시옥스였거든요. 근데 타운팅 번칙을 범하면서 15야드 페널티를 받고 그 다음 플레이에 바로 푸카 나쿠아가 34야드짜리 터치다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점수차가 넉 점 차로 다시 좁혀졌거든요. 아마 램스가 이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다. 타리 울른 집 불탔을 수도 있어요. 램스도 이제 이 타리골룬의 어떤 멘탈이 흔들린 것을 잘 캐치해서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이제 울룬이 맡고 있던 이 나쿠아에게 바로 패스를 던져서 터치다운을 낸 장면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벤치에서 이 타리골룬과 이 신인 세컨더리 이 닉 에마누어리가 또 말다툼을 하는 장면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울룬 입장에서는 팀에 아주 큰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좀 조용히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동료와 이제 설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아, 참, 이 시애틀이 그 내분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나? 라는 생각도 잠깐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어떤 이 감정 다툼도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해결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쪽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내분이 더욱더 이제 막 터지고 이렇게 해야 페이트리어츠가 조금 더 이제 비벼볼 여지가 생기지 않나. 사실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시애틀이 한 수 위니까. 저는 이제 물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음, 이게 어떻게 보면 NFL 무대에서의 짬바는 타릭 올른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명분은 루키 코너백 닉 에마노리한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잘 이제 해소를 하고 슈퍼볼 무대에 올라오느냐. 이게 사실 아주 친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경기장에서 안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봉합을 하고 슈퍼볼에 오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시옥스에겐 타릭 올른이 있었다라고 하면 램스에게는 스페셜 팀, 특히 제이비어 스미스가 있었다. 올 시즌 내내 사실 스페셜 팀이 문제여서 중간에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 잘리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결국 스페셜 팀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음. 사실 이제 경기 중에도 이 제이비어 스미스가 한 번 정도 좀 불안감을 노출하면서 공을 떨어뜨렸다가 이제 다시 리커버리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리터너를 바꾸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스미스에게 리턴을 맡겼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스미스가 또 한 번 공을 놓쳤고 이번에는 시애틀의 선수가 이 공을 리커버리를 하면서 램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앞서 이제 타릭 올른의 타운팅 반칙이 푸카나쿠아가 바로 터치다운 만들어냈던 것처럼 제이비어 스미스의 머프 펀트가 나온 이후에 공격권을 가져간 시애틀 시옥스가 곧바로 제이크 보보의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또 리드를 투 포제션으로 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이크 보보가 올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치가 4개밖에 없는 선수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또 플레이오프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 사실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시애틀 시옥스에게는 또 하나의 플러스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날 경기의 승부가 갈린 포인트 이 펀트 머프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가 이 플레이 이후에 굉장히 좀 벤치에서 의기소침해하는 모습들도 여러 차례 이제 카메라에 잡혔고, 뭐 이후에는 이제 카이렌 윌리엄스가 이 리턴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참 이게 승부의 세계가 이제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스미스도 어쨌든 좀 마음을 잘 추슬러서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으로 필드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저는 이거는 램스의 코칭 스텝이 굉장히 안일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음, 앞에도 이제 펀트 머프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본인이 리커버를 하긴 했지만 한 번 나온 실수가 그 다음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다음 경기에선 안 할 수 있지만 한 번 그런 실수를 하고 나면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특히 이 큰 무대에서 한 시즌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이 큰 경기에서 그런 실수가 나왔다. 다음 플레이 때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진작에 리터너를 좀 바꿔줬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걸 하지 않아서 게임이 터져버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램스에게는 아쉬운 포인트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램스가 패하기는 했지만, 매튜 스태포드는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374 패싱 야드에 턴오버 없이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줬고, 뭐 푸카나쿠아라던가 다반테 아담스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낙화 역시도 이제 JSN에 못지않게 165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진가를 보여줬고, 다반테 애덤스도 이날 89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자신의 몫을 다 해줬는데, 결국 한 끗 차, 한 끗 차로 이제 팀의 승리를 가져가기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이런 활약들이 좀 빛이 바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애틀은 이제 수비가 강점이었던 팀인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램스는 뭐 수비가 아주 강점인 팀은 아니죠. 이 팀은 이제 공격이 강점인 팀이니까. 다만,
수비가 좀 너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득점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실점을 허용하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게 램스 수비 쪽에 좀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램스가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 그리고 이제 다반테 애덤스 이런 선수들이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냈어야 되는 팀인데 결국 이제 슈퍼볼에 진출을 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 어쨌든 내년 시즌에 매튜 스태포드가 돌아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프랜차이즈에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태포드의 절친 커쇼가 지난해를 끝으로 은퇴를 했잖아요. 뭐 WBC에는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스태포드가 커리어를 계속해서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제 나도 풋볼은 여기까지 하고 은퇴를 선언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MVP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뭐 팀 입장에서는 이제 스태포드가 더 뛰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 스태포드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스태포드를 제외한 나머지 팀의 구성원들 어쨌든 굉장히 잘 짜여져 있잖아요. 특히 공격 측 같은 경우에 램스의 어떤 그 쿼터백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포지션들은 또 어떻게 진화를 해낼지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에 대한 리뷰 두 경기를 이야기를 해봤고 아마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어, 슈퍼볼 프리뷰를 좀 준비를 해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